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저는 이소연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 혼조세로 마감했는데요. 삼성전자 7만 전제에서 약간씩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약세가 지금 두드러졌고요. 반면에 코스닥 시장 외국인의 매도 공세에도 불구하고 이걸 잘 이겨내고 상승 반전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2차 전지 주가 조정을 겪다가 다시 상승한 게 도움을 줬고요. 최근에 실적들 발표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고 지금 엇갈리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변동성이 큰 장세여서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리스크 관리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간밤에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에 계속해서 미국 강등 이슈로 인한 하락 출발을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점차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 하락폭을 줄여갔고요. 네, 여기에 미 국채 시장 2년물은 하락 그리고 10년물, 30년물은 상승 마감했습니다. WTI 국제 유가 같은 경우는 사우디의 자발적인 감산 이슈로 인해서 80달러 선에서 안착을 했고 오늘 원달러 환율은 1,300원대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금요일장 어떻게 시장 대응해야 할지 여러분들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실시간 방송도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말씀드립니다. 서울경제TV 유튜브 검색하시면 지금 실시간 방송도 함께 하실 수가 있고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인사이트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자, 그럼 오늘도 힘을 내봐야죠. 금요일장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증시 8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미국 시장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함께 알아보는 순서입니다. 오늘도 더 드림 에센스의 우혜진 전문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나스입니다. 자, 미국 시장 한번 볼까요? 네, 앞에서도 언급을 잠깐 해주셨지만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이슈에 따라서 좀 차익 실현 압박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죠. 또다시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 같은 경우 또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3거래일 연속 하락을 했고요. 다우지수 이틀 연속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피치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좀 강등한 것에 대해서 투자자들은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이 피치가 미국의 그 신용등급을 하향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상징적인 의미가 크지 좀 실질적인 의미는 없기 때문에 피치 발 충격은 단기간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문가들은 크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의 주식의 가치를 결정을 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판단하는 근본적인 요인은 미국의 신용등급과 크게 관련이 없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계속 단기적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 투자의 기재죠. 워렌 버핏은 미국의 이 신용등급 강등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미국 국채를 계속 사들였죠. 이번에 등급 조정이 걱정할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 국채와 또 달러화에 대한 나의 견해는 바꾸지 못한다라고 언급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또 뉴욕 증시에서 치솟는 장기 국채 금리에도 주목을 할 수밖에 없죠. 10년 만에 국채 금리가 장중에 4.2% 가까이 4.19%를 기록하면서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30년 만기 국채 금리 역시 장중에 4.3%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또 근데 2년 만기 이 국채 금리는요. 4.9%까지 상승을 했지만 좀 오름폭을 줄이면서 4.8% 수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통상 장기 금리의 이 상승은 투자자들이 장기물 국채를 좀 매도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잖아요. 그래서 미래의 수익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기술주에는 조금 부정적 이슈로 꼽히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지수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역시 전주 대비해서 6,000건 정도 증가를 하면서 예상치를 밑들었습니다. 이 고용이 여전히 꺾이지 않고 있다라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또 내일이 되겠죠. 비농업 부분 고용 지표와 또 실업률 발표가 있는데 이 부분도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사우디 감산 소식이 있죠. 사우디아라비아가 또 하루 100만 배럴의
자발적 원유 감산을 9월까지 연장할 거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유가는 3거래일 만에 상승을 했습니다. 사우디의 9월 생산량이 지금 대략 하루 900만 배럴에 달할 거라면서 기존 감산 규모를 유지할 거다라고 보도를 했죠. 현재 사우디의 원유 생산량과 같은 수준으로 기존 감산 계획을 유지할 거다라는 것도 시사하고 있습니다. 자, 러시아 같은 경우는 9월에는 원유 수출량을 하루 30만 배럴 줄일 거다라는 30만 배럴을 줄일 거다라고 언급을 하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 러시아 로박 부총리는요, 이 관건은 사우디와 러시아가 증산을 하느냐 아니면 9월까지 감산을 유지하느냐라는 것이었는데 감산을 연장하기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현지 시간으로는 또 내일이 되겠죠. 이 오펙 플러스 산유국들의 장관급 감시위원회가 열리기도 하는데요. 큰 이슈는 없을 걸로 보이지만 그래도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우리가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 끝나지 않았죠. 영국은행 기준금리를 5%에서 5.25%로 이제 25bp 인상을 하면서 14번째 연속 인상을 기록을 했습니다. 중앙은행이 고물가와의 싸움을 계속하면서도 이 차입 비용을 2008년 이후에 최고치로 끌어올렸습니다. 만약에 더 좀 지속적인 압력의 징후가 있다면 이 통화 정책의 추가 긴축이 필요할 거다라고 또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둔 상황입니다. 연준과 또 유럽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라는 신호를 준 것과는 지금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시장에서는 연준의 금리 인상이 더는 없을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고 유럽 중앙은행은 9월에 마지막 인상을 나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영국은행에 대해서는 2번 더 금리를 인상해서 내년 초에 5.75%까지 금리가 오를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지금 시장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지금 금리가 이제 동결될 거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건데 9월에 대해서 전망들이 어떻게 이제 변할 건지가 앞으로 좀 우리 시장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금방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고용 시장에서도 계속적으로 수치가 지금 잘 나오고 있고 그런데 반면에는 원유 쪽 시장에서는 계속 감산을 이렇게 유지하면 원유 가격이 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물가 압력도 계속 있을 거고 이렇게 되면은 좋은 뉴스가 나쁜 뉴스고 나쁜 뉴스가 좋은 뉴스라고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금리 쪽에서 미국 장기채 금리가 지금 4.2까지 왔습니다만은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장기채 금리가 더 올라가는 거는 사실은 거꾸로 보면 채권 가격이 빠지는 거잖아요. 채권 가격이 빠지면은 금융사들 채권 투자 많이 한 데들은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수도 있고 지난번에 실리콘밸리 은행도 파산하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부동산 쪽에도 사실은 악영향을 끼치는 거 아닙니까? 어제 미국에서 장기 국채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부동산주가 좀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게 좀 리세션으로 갈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좀 걱정을 하는 그런 시장이 될 것 같다. 금리가 올라가면 또 성장주가 좀 지장을 받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애플 쪽으로 좀 넘어가 보죠. 애플 쪽 아이폰 매출에 대한 기대치가 좀 낮아지네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애플 정말 기업 사상 최초로 시총 3조 달러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실적 발표에 대해서 정말 이 실적 시즌의 하이라이트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기대하셨던 분들도 많았을 텐데 예상치를 웃돈 순이익과 매출을 발표는 했지만 아이폰 매출이 예상치에 미치지 못했고 최근에 이 AI가 정말 핫 이슈잖아요. 근데 AI에 대한 특별한 언급도 없어서 좀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을 하면서 지금 같은 경우 2.65% 하락한 모습 보입니다. 애플도 이 AJAX라는 자체 생성형 AI를 개발을 했는데요. 애플이 실적 발표 때 이런 언급은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AI와 관련된 뭔가를 좀 기대를 했던 투자자들을 조금 실망시킨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애플 같은 경우에 주당 순이익이 1.26달러로 발표를 했어요. 시장 예상치는 1.19달러였는데 상회를 했고요. 매출 같은 경우도 818억 달러였는데 예상치는 816억 달러로 매출 같은 경우에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좋게 나왔다라고 봤는데 주가는 좀 여러 가지 좀 실망들도 또 너무 기대가 커서 그런가요?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앱스토어 같은 이런 서비스 부분 매출이 좀 8% 정도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또 나타난 것 같습니다.
지난 분기에 미국과 중국의 또 경기 둔화로 인해서 아이폰, 또 맥북, 아이패드 이런 하드웨어의 매출은 조금은 부진을 했지만 이렇게 서비스 부분 매출이 조금은 만회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게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제 애플에 공급하는 이제 IT 부품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애플 주가가 먼저 이렇게 날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아이폰 부품 공급하는 회사들 주가는 먼저 좀 빠져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부품 공급의 함에 있어서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이제 주가에 들어오면서 먼저 좀 밀린 감이 있는데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반응할지 좀 보고요. 자, 그다음에 보니까 퀄컴 이쪽도 지금 실적 발표 후에 좀 급락을 했어요. 네, 뭐 퀄컴도 그렇고 뭐 페이팔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좀 한꺼번에 보자면은 어제 이제 장 마감 직후에 발표를 했기 때문에 오늘도 시장에서 반영이 된 모습인데 퀄컴은 뭐 매출 예상치를 밑돌면서 좀 급락을 했습니다. 팹리스 기업이죠. 예상치를 웃돈 순이익 발표에도 매출이 예상치를 밑돈데다가 또 다음 분기 이 순이익과 매출 전망치가 기대에 못 미치면서 거의 8% 이상 급락을 한 모습입니다. 지금도 8.55% 하락한 모습으로 나와 있고요. 또 페이팔 같은 경우도 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오늘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상치를 웃돈 순이익과 매출을 발표를 하기는 했지만 조정 영업이익률 당시 회사가 제시한 가이던스를 밑돌면서 이에 대한 실망감이 나오면서 지금 12% 급락을 했습니다. 페이팔과 또 퀄컴 급락한 모습으로 오늘 마감을 했다라는 소식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아주 무시무시합니다.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망세가 좀 센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좀 안 좋은 뉴스들이 있는데 좀 긍정적인 좀 뉴스도 좀 봐야죠. 아마존 뉴스 좀 좋죠? 네, 아마존 지금도 10% 이제 급등한 모습 보실 수 있는데 아무래도 매출 같은 경우도 11% 증가를 했고 또 하면서 또 실적 발표를 좋게 지금 주가에 반영한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아마존이 이제 실적 발표를 통해서 조정 이제 주당 순이익이 65센트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시장 예상치가 35센트였어요. 근데 그거를 완전히 크게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좋은 모습 보였고 매출 같은 경우는 1,344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시장 예상치도 1,300억 달러 정도였는데 그거로 훨씬 웃도는 수치였습니다. 전년 대비해서도 11%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 매출이 두 자릿수 증가를 한 거는 6분기 만에 처음이다라고 합니다. 또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좋기 때문에 다음 분기 지금의 이 상황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존이 이 아마존 웹 서비스의 실적이 특히 좋았다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도 다음 분기에까지 이어지면서 매출도 좀 긍정적으로 전망한 모습까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애플 시간에는 좀 밀리고 아마존은 시간에서 좀 올라가고 오늘 우리 시장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암호화폐 쪽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비트코인. 요새가 지지부진하네요. 네, 이 비트코인 참 이 방송을 하면서 좀 즐거운 거, 뭐 좀 다른 새로운 소식을 좀 전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도 하는데 비트코인 여전히 3,800만 원대 좀 붙이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 요즘 좀 상승 재료가 없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 그대로 반영돼서 좀 나오는 모습이고요. 근데 또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경우도 또 큰 폭으로 급등을 한 이런 코인들이 보이긴 하는데 알트코인들 아직도 좀 불확실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투자하시는 분들 또 의견이 분분할 거는 같아요. 그런데 알트코인 같은 경우 지금 사실 그렇게 긍정적인 이슈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알트코인에 접근하시는 분들은 좀 신중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관련되는 뉴스도 있죠? 네, 이더리움 선물 ETF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죠. 이더리움 선물 ETF 승인을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최근까지 이 SEC에서 이더리움 선물 ETF에 대한 승인을 허락을 하지 않았었는데 그간 이더리움 ETF 출시 신청이 지금 10여 건에 달했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번에 이 SEC가 이더리움 선물 ETF를 승인을 한다면 이 신청일로부터 75일 이후인
10월이 되겠습니다. 10월 12일에 이더리움 선물 ETF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자, 이런 흐름을 보면은 앞서서 이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한 것에 대한 좀 나비 효과다 이렇게 좀 풀이가 될 수 있기도 한데요. 블랙록 ETF 신청이 좀 한 달 넘게 좀 부진했던 이 비트코인의 그런 가격을 폭등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SEC 내부에 미국 투자 환경이 변화했다라는 인식이 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고요. 가상자산 ETF에 대한 인식이 블랙록의 이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 이후에 몇 달 동안 긍정적으로 변했다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도 더 드림 에센스의 우혜진 전문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가 아닌 전문가는 장 전의 뉴스를 볼 때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출까요? 오늘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임순재 대표와 함께하는 오늘의 일면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시죠.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바이오의 귀한 2차 전지 주도주 바통반나를 헤드라인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어제장에서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 굉장히 강했습니다. 네, 2차 전지, 반도체, 이제는 초전도체까지 모두 밀어내고 바이오가 승기를 잡았는데, 자, 헤드라인 한번 풀어주시죠. 네, 뭐 최근 들어 이제 증시가 이제 상당히 이제 변동성이 커져 있는 것가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올 상반기에 가장 이제 좋았었던 섹터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2차 전지 관련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2차 전지가 이제 그동안 좀 많이 올랐습니다. 뭐 연초 대비로 하면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뭐 10배 이상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에코프로뿐만 아니라 에코프로 PM, 그다음에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퓨처엠까지 전체적으로 다 높은 그런 이제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승률이 많이 있다 보니까 뭐 고평가 논란도 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와중에 주가가 지난주에 한번 주가 크게 출렁을 거렸죠. 뭐 일단 뭐 에코프로가 이제 150만 원을 넘어서면서 일정 부분 차익 매매가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이제 출렁거림 속에서 관련주들의 이제 변동폭이 커지면서 일단 이제 2차 전지보다는 다른 쪽으로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의 뭐 실적들이 뭐 물론 이제 작년 대비 상당히 좋은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적 자체의 이제 성장성이 작년에 비해서 이제 좀 둔화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연 단위 말고 분기 단위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 실적 둔화세가 좀 더 뚜렷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방 산업이 이제 전기차 관련된 분야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이제 부정적인 얘기들이 최근 들어 많이 좀 나오고 있고요. 뭐 대표적으로 전기차의 성장성이 좀 둔화되고 있다라는 부분하고 전기차에 대한 재고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뭐 부정적인 소식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는 그동안 상당히 좀 강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러면 그러긴 하지만 그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좀 다른 이제 2차 전지보다는 다른 이제 종목을 이제 테마군을 찾는 그런 이제 모습세가 좀 크게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래서 나온 게 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뭐 초전도체 관련된 종목들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특히 이제 이번 주에 초전도체 이제 관련주들이 이제 테마를 형성하면서 관련 주가들도 급등하라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초전도 관련 초전도체가 만약 상온에서 이제 실현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 부분 이제 좀 기존과는 다른 어떻게 보면 전기 산업을 패러다임을 아예 이제 산업 구조를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는 대단한 이제 발견일 수도 있다라는 게 이제 그런 평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많은 투자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화면에 좀 나오는데요. 지금 LK 이제 99다라고 하는 요번에 이제 상온에서 만드는 이제 초전도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초전도체 관련된 기술은 지금 100여 년이 넘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발견된 게 1910년대에 이제 발견이 됐고요.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게 보통 저희가
병원에 가시면 MRI를 찍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MRI에 이 초전도체 관련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MRI를 찍으러 가실 때 뭐 방이 상당히 추운 이유가 다 이렇게 초전도체를 운영하기 위한 액체 헬륨을 이용을 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MRI를 사용할 때 상당히 이제 고가의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상온에서 초전도체를 마련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이제 쉽게 얘기해서 뭐 MRI 관련돼서는 뭐 관련된 이제 냉각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기기를 만드는 데 비용이 상당히 절감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가장 이제 상온 초전도체의 강점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전기 효율입니다. 기존에 이제 구리선을 쓴다든가 기존에 이제 그러니까 전선을 쓴다라고 하게 되면 보통 한 4에서 10% 정도의 이제 저항으로 인해서 전기가 손실이 발생을 하는데 초전도체의 전선을 쓴다라고 하게 되면 전기 손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무한히 이제 전기를 순환해서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러다 보면 이제 요즘에 이제 관심 사항이 많아지는 배터리 같은 전기차용 배터리도 지금보다 그 사이즈가 반 이하로 줄어들면서도 주행 거리는 지금보다 2배 이상으로 늘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획기적인 그러니까 내연기관차를 바꿀 수 있는 획기적인 이제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외에 이제 양재 컴퓨터나 그 다음에 뭐 최근에 뭐 레이저 무기까지도 뭐 확대돼서 또 자기부상 열차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다방면으로 이제 그러니까 사용처를 확대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카나다의 뭐 일부 과학자들은 향후에 초전도체 관련된 시장이 상온 초전도체 시장이 이제 상용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5천조 이상의 이제 시장 규모를 가질 것이다라는 뭐 그런 이제 예측성이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이런 초전도체에 대한 기대가 커지기 시장 내에서 상당 부분 이제 커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금 이제 초전도체다라는 이제 테마로 이제 분류되는 기업 중에서 실질적으로 초전도체 관련돼서 하는 기업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뭐 그나마 조금 이제 관계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번에 이제 상온 초전도체의 그 연구 기관인 뭐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 그러니까 자회사가 출자를 한 신성 델타 정도만 조금 이제 관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기존의 초전도체 관련된 기술은 저온입니다. 그러니까 뭐 영하 200도 이하에서의 저온 기술을 관련돼서 이제 개발했다라고 보면 이번에 상온 초전도체는 이와는 전혀 다른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저온 초전도체와는 다른 기술이기 때문에 그 초저온 기술을 갖고 있던 회사들도 이번과는 좀 무관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번은 테마성으로만 인식을 하고 아마 접근을 하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뭐 이런 이제 테마 관련된 쪽 말고 기본적으로 이제 실적 관련된 부분이 이제 주목이 받고 있는 게 이제 바이오 관련주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뭐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의 이제 실적들이 비교적 좋은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뭐 본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에 이제 관련된 기업들의 이제 실적이 이제 좋아지면서 관련된 이제 종목들의 그 수익률도 크게 좀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뭐 지금 이제 화면을 잠깐 보시면 지금 주요 바이오 제약 기업들의 이제 일주일 동안의 이제 주가 상승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13% 넘는 상승세를 보였고요. 뭐 실적이 좋게 나오면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8% 이상의 지금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휴미라의 이제 바이오시밀러와 관련돼서 뭐 셀트리온 제약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 관련 종목도 높은 상승세를 보였고요. 또 하나가 이제 최근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를 하면서 코로나 진단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기업들도 좀 주가가 좋은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바이오 관련주들의 이제 관심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바이오 관련주가 이제 한 1년 반 이상 이제 상당히 저조한 주가 흐름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저조한 주가 흐름으로 인해서 투자자들의 이제 관심 사항이 많이 이제 눈에 벗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익 대비 주가가 상당히 이제 저평가되는 그런 구간으로 하락이 됐다라는 것도 이제는 바이오에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는 그런 이제 투자자들의 인식들이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최근에 신약 관련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지금 렉라자에 대한 그런 이제 기대감이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얘기 나온 것 중에서는 파로스 아이바이오 같은 경우도 뭐 신약에 관련된 뭐 AI 관련된 신약이 그 사용 승인을 받았다라는 것 때문에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이런 신약에 대한 모멘텀도 같이 지금 시장에서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와 반도체 사이의 혜성처럼 나타난 초전도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갑작스럽게 나타나서 테마를 형성하긴 했지만 좀 접근 자체는 좀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다만 바이오에 대한 이야기도 좀 길게 나눠봤었는데 바이오, 지금 K바이오의 미국 시장 개척 부분에 대해서도 모멘텀이 있고요. 또 지금 갑작스럽게 코로나19 재확산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실적까지 뒷받침해주고 있고 주가가 워낙 1년 이상 바닥권에 있었기 때문에 한번 눈여겨봐도 좋겠다라고 많은 부분들 말씀해 주시고 계신데 자,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투자 포인트를 어떻게 뽑아봐야 할지도 궁금한데요. 네, 일단 뭐 하반기 시작 관련된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하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최근에 이제 그 실적이 이제 상당히 좋아진다는 이제 기대감 때문에 오른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뭐 실적에 뭐 세계 최대의 이제 CDMO 회사다 보니까 관련된 이제 실적 개선세가 뭐 뚜렷이 나타났다라는 것도 물론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보다는 이제 그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이제 휴미라의 이제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계열사인 이제 삼성바이오 SP에서 신약 관련된 분야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라는 것도 시장에서 각광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최근 일주일 동안에 뭐 주가가 큰 폭으로 좀 상승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뿐만 아니라 뭐 여러 이제 회사들이 최근 들어 이제 이런 이제 여러 그 기업들의 실적들이 좀 더 이제 개선되고 있는 그런 측면들도 물론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런 이제 기대감들 때문에 바이오 관련된 이제 섹터의 주가가 일주일 동안 한 6% 정도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뭐 전체적으로 주가가 한 1% 종합주가지수는 이제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오주가 이제 1% 넘게 상승을 하면서 이런 바이오주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다시 좀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것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국내에서는 바이오가 상당히 좀 최근에 최근에 들어 이제 주가가 조금 상승을 했었지만 올해 상당히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비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상당히 좀 강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특히 이제 난치성 질환에 대한 그런 이제 신약 개발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크게 이제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알츠하이머나 이제 치매 관련된 치료제들에 대한 이제 신약에 대한 이제 허가가 나왔고요. 이와 더불어 뭐 당뇨나 아니면 비만 치료제 관련된 부분도 계속 시장에서 그러니까 중심에 서 있다라고 보면 그런 기업들이 강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도 이제 신약에 대한 부분들이 점차 확대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가을에 접어들면서 뭐 유럽 중심으로 해서 신약 여러 이제 그 의학 관련된 이제 세미나가 이제 개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그 유럽 이제 종양학회가 이제 10월 달에 있을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뿐만 아니라 지금 9월서부터 10월까지 여러 이제 임상 관련된 학회들이 이제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회들이 이제 개최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와 더불어 이제 거기에 이제 초록이나 아니면 관련된 세미나를 이제 개최하는 그런 이제 참여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습니다. 특히 세계 폐암학회 같은 경우에는 8월 16일 날 이제 초록이 마감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감이 된 이후에 초록이 발표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폐암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뭐 관련된 이제 제품이 신약 물질이나 그다음에 임상 결과들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 지금 폐암 관련된 뭐 그 렉라자에 대한 그 임상 결과는 뭐 세계 폐암학회에서 나오진 않을 거고 그 다음에 열린 유럽 종양학회에서 이제 발표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대신 이제 세계 폐암학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와 경쟁되고 있는 그 아스트라제네카의 제품에 대한 임상 결과가 아마 발표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 이제 유한양행의 이제 렉라자와 그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의 이제 폐암 관련된 이제 항암제와의 이제 임상 결과에 따라서 향후에 어떤 제품에 대한 기대치가 더 올라가느냐
그에 따라서 주가도 향방이 달라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으니까 그런 점도 같이 좀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그 기업들의 이제 기업 실적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도 여전히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와 더불어 최근 이제 AI 관련돼서 여러 이제 진단과 그다음에 이제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AI를 통한 진단 관련된 기업들은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대표적으로 루닛이나 뷰노 같은 경우는 올 초 대비해서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이제 AI 관련된 이제 진단 영상 관련된 진단 관련된 기업들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 기업들은 이미 과거서부터 AI에 관련된 이제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영상 화면에 대해서는 딥러닝이라는 이제 AI 관련 여러 가지 이제 교육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를 통해서 그동안 이제 축적이 많이 됐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AI 열풍이 불면서 그거에 이제 편승을 하면서 주가가 좀 크게 상승을 하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실적이 나오고 있다라는 게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같이 보셔야 될 게 이제 신약 관련된 플랫폼 관련된 기업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이제 신약을 개발을 하는데 상당히 이제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보통 이제 신약 물질서부터 임상 1, 2, 3단계를 지나서 이제 최종적으로 약이 이제 출시가 되게 되는데요. 이런 이제 후보 물질을 이제 선정을 하거나 그다음에 임상 초기까지도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거를 단축시키기 위해서 최근에 AI를 활용하는 그런 이제 플랫폼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플랫폼을 하는 그런 기업들도 여전히 좀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특히 최근 들어 이제 AI 관련된 이제 기업들이 이런 신약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카카오나 그다음에 LG 같은 경우도 초거대 AI를 통해서 이런 신약 개발 쪽에 참여를 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네. 우선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하반기 내내 좀 더 모멘텀이 기다려지는 제약 바이오 종목군들입니다. 특히나 역사적으로 가을에 학회가 많이 예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즈음에 참여하는 종목들, 기업들을 위주로 모멘텀이 형성이 됐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특히나 지금 같은 시기에 제약 바이오 종목들 많이 눈여겨보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도 이 내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은데 투자 포인트를 그럼 이 종목은 반드시 한번 봐야 되겠다라고 이 종목 위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어떤 종목이 조금 더 우리 대표님 눈에 보셨을 때 조금 매력적인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그 신약 관련된 기업들 이런 종목으로 좀 관심이 좀 많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오늘부터 해서 이제 삼성 액티브 자산 운용이라는 데서 이제 바이오 관련된 액티브 ETF를 이제 출시를 한다라고 공개가 됐습니다. 이런 이제 이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자산 운용사에서 이런 ETF 액티브형 이제 바이오 ETF를 출시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편입되는 종목들은 좀 더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코액트 이제 그 한국 액티브 자산 운용에서 출시하는 게 코액트 바이오 헬스케어 액티브 이제 펀드인데요. 여기 이제 28개 종목을 편입을 해서 그 투자 비중에 따라서 이제 운용을 좀 공격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상위 10개 회사를 제가 이제 지금 보고 계시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유한양액, 그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SK 바이오팜, 셀트리온 헬스케어, 알테오젠, JLK 루닛, 그다음에 GI 이노베이션, 파마리서치, 오스코텍 이런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한 번씩 바이오 관련된 쪽이다 그러면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통 이제 액티브 ETF에 들어가는 이제 여러 종목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많은 종목들이 아마 겹치게 될 겁니다. 이런 이제 겹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ETF 자금이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해당 종목에 대해서 그만큼 기관들의 매수세가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럼 강해진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종목들의 모습도 강한 모습을 같이 띌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조금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게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좀 어떨까 싶습니다. 뭐 CDMO 관련돼서 뭐 글로벌 1위의 이제 생산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1, 2, 3 공장뿐만 아니라 4 공장이 이제 본격 가동화되면서 2분기 실적이 상당 부분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 제약사들과 CDMO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계약이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뭐 상반기에만 뭐 화이자와 뭐 1조 2천억 가량 이상의 그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그 외에 이제 추가적으로 다른 회사와 이제 5천억 정도의 추가 계약도 체결할 만큼 CDMO에 관련된 분야로 매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휴미라의 이제 바이오시밀러 제품인 하드리마가 이제 7월부터 미국에서 판매가 개시했습니다. 이 하드리마가 이제 어떻게 이제 판매가 되느냐 그런 것도 같이 뭐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와 관련돼서 뭐 셀트리온도 이런 이제 휴미라의 바이오시밀러를 같이 출시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두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바이오시밀러의 매출이 3분기, 4분기에 어떻게 진행되느냐도 같이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게 이제 유한양행 아닌가 싶습니다. 뭐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렉나자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상당 부분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얀센에서 이제 현재 얀센의 기술 수출을 해서 현재 다른 약들과 병용 이제 치료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임상 3상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이제 관련된 내용이 아마 발표가 돼서 아마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아마 내년이나 늦어도 후년 정도에는 관련된 이제 시판 허가를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보다 한 단계 주가가 레벨업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렉나자와 관련돼서 같이 좀 연결돼 있는 회사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오스코텍이라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국내 합성 신약을 개발하는 이제 전문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렉나자를 처음에 이제 후보 물질을 이제 개발을 해서 유한양행에 이제 매각을 하면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은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이제 렉나자의 이제 판매가 많이 이제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와 관련돼서 로열티 관련된 수입을 유한양행과 같이 나눠서 받게 되기 때문에 그만큼 오스코텍 입장에서 보면 향후에 이런 로열티 관련된 수입이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보다 주가 수준은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면역성 이제 혈소판 감소제인 세비토플래니벳 현재 임상 3상을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이 물질 같은 경우도 임상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뭐 아마 글로벌 빅파마 쪽으로 아마 기술 수출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에 이 제품에 대해서도 로열티 수출이 원활히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이제 로열티가 들어오면서 매출 성장세도 지금보다 좀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점도 같이 주목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파마 리서치입니다. 뭐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는 뭐 보톡스를 비롯한 뭐 이런 이제 피부 미용 관련 쪽으로 이제 많이 좀 알려져 있는데요. 그 외에도 재생의학 관련 쪽에 이제 강점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뭐 최근 들어 이제 간암 이식과 관련돼서 그러니까 사후적인 그런 이제 부작용을 이제 줄여주는 그런 이제 약에 대해서 임상 실험을 진행 중에 있고요. 만약 이렇게 이제 임상 실험이 원활히 진행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향후에 실적 개선세에도 도움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피부 미용 관련돼서 이제 미국 법인이 설립이 되면서 미국발 이제 매출 성장세도 기대가 되고 있으니까 그런 점도 같이 주목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의 일면은 제약 바이오에 대해서 풀어봤습니다. 이제는 지켜봐야죠. 자, 그중에서도 4가지 종목으로 옥석가리를 해봤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꼽아봤고요. 그리고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유한양행, 또 오스코텍과 파마 리서치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금요일 아침 8시 반 향해 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8시 반 저희 서울경제TV에서 센티멘털 대 펀더멘털 코너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고요. 오늘도 두 종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센티멘털로는 효성중공업 그리고 펀더멘털로는 현대제철입니다. 현대제철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주식인데 다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센티멘털 종목부터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최근에 이렇게 인프라 관련되는 주가가 좋다라고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효성중공업 파란색으로 이렇게 실선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뭐 5월까지도 좋았습니다만은 그 뒤로 아주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면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신고가 경신하는 주식들은 계속 경신하는 경우가 좀 있죠. 그래서 좀 분위기가 아주 좋다. 그래서 제가 센티멘탈 주식으로 봤고요. 어제 LS 일렉트릭은 실적이 아주 잘 나왔습니다만은 장 초반에는 강세로 가다가 장 중반부터 밀리기 시작하더니 차익 매물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밀렸는데요. 제가 볼 때는 좀 분위기 좋을 때 다시 보셔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고요. 현대 일렉트릭도 중전기 부분에서 괜찮게 실적을 보이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그 중전기 부분 관련돼가 전력 부분 이런 데가 지금 최근에 주가가 아주 분위기 좋습니다. SK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서프라이즈로 나왔다. 시장 예상치를요 무려 92%나 상회했습니다. 어제 그 우리가 LS 일렉트릭 이런 거 얘기할 때 영업이익 뭐 시장 예상치보다 뭐 20% 중반대 이 정도 좀 더 잘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92%입니다. 20%가 아니고요. 92%를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시장의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주가는 미리 오르고 있었다. 주가가 왜 미리 오르고 있었을까요? 누군가 아는 사람들이 먼저 샀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장의 정보가 이렇게 비대칭적으로 가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먼저 좋게 보고 계속 샀는데 뭐 아는 사람이 사는 경우가 많겠죠. 어쨌든 시장 예상치를 92% 이렇게 상회하는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SK증권은 목표 주가를 18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아주 어제도 좋았죠. 자, 중공업 사업부의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다는데 개선이 되는데 어마어마하게 개선됐습니다. 1분기에는 마이너스 0.2%. 이렇게 0.2%. 아직 뭐 이익을 못 내고 있다. 갑자기 2분기에 8.0%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중국과 인도 법인 이쪽에서 가동률이 올라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하반기에 모멘텀이 좀 남아 있습니다. 하반기에 미국에서 공장 가동률이 올라갈 거다. 그러면서 아직은 소폭 적자입니다. 2분기까지 미국이 적자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3분기 가면서부터 흑자가 전환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IBK 투자증권에서 더 이제 안으로 좀 들어간 이제 디테일한 자료를 냈는데요. 초고압 변압기가 수요가 아주 좋다. 이런 얘기예요. 이 회사는 중공업 부분 수주 잔고가 지금 3.5조 원입니다. 그리고 전력기기 비중이 전체 매출의 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력기기가 잘 팔리면 좋은 거예요. 전력기기 중에서도 초고압 변압기 이쪽이 상당히 최근에 분위기 좋은데 어디서 잘 팔리느냐? 해외에서 잘 팔리는 겁니다. 해외 비중이 국내 30, 해외 70인데 해외에서도 유럽, 중동, 북미 이런 순서로 돼 있었는데 유럽에서는 그동안 뭐 동유럽에서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고요. 여기 보시는 대로 서유럽 그리고 북유럽 중심으로 많이 팔리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동유럽 쪽까지도 이렇게 수주가 증가하는 분위기가 잡히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북미도 초고압 변압기, 제가 초고압 변압기 계속 왜 얘기를 하냐면요. 여기가 마진이 좋은 데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고마진 수주가 계속되고 있고 하반기에 손익분기점을 넘어갈 거다. 그러니까 흑자가 될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주가를 보면 아까도 보여드렸습니다. 쭉 올라가는데 여기서 한번 크게 거래량이 나왔죠. 근데 어제 이렇게 이익이 잘 나왔다 이런 얘기가 있으면은 사실은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 변동폭이 좀 크면서 여기서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게 반응을 보였는데 어제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주가가 차익 실현 매물 때문에 밀렸거든요. 근데 더 이익이 훨씬 잘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이 효성중공업은 주가가
뭐 거침없이 다시 위쪽을 보면서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올 수 있는 모멘텀을 계속 좀 보겠다라는 심리들이 더 있는 거예요. 여기서 주가가 끝이 아니고 이 회사의 이익 드러나는 모멘텀 자체가 여기서 끝이 아닐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하냐 이렇게 제가 좀 살펴봤더니 미국에서 이제 이익이 좋아지는 거 거기까지는 주가가 어느 정도는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는 아까 얘기했죠. 유럽도 있고 중동도 있고 미국이 있는데 두 번째 중동 지역에서 특히 사우디 지역에서 비전 2030 해가지고 여기 인프라를 좀 개발하는 이런 프로젝트가 장기적으로 있을 수 있거든요. 그 프로젝트를 지금 눈독을 들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효성중공업이 계속 그쪽을 보면서 신고가를 더 올리고 더 올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목표 주가도 이번에 올렸습니다만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도 주가는 조금 암시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역사적 밸류밴드 보시죠. 역사적 밸류밴드 이미 주가는 재평가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습니다. 상당히 올라왔죠. 어제 LS 일렉트릭 보여드렸습니다만은 같은 분위기죠. 주가 상단에 이미 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더 올라갈 거냐 말 거냐, 앞으로 모멘텀이 더 살아있느냐 마느냐 이거에 이제 상관일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주가는 여전히 빳빳하다. 그래서 신고가 경신 분위기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 같고 여기서 조금 밀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밀리면 또 저가 매수세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 최근에 이거 누가 사는 거죠? 기관과 외국인이 사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뺏기고 있거든요. 기관과 외국인이 여기서도 사면은 당분간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봐야죠. 자, 밸류에이션 보겠습니다. 밸류에이션 23년 예상 PER에 효성중공업 16배, 약간 높아 보이죠? 어제도 제가 LS 일렉트릭 할 때 13배 조금 높아 보이는데 앞으로 주가 리레이팅 지속될 거다 이렇게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말씀드렸고요. 23년 PBR로 봤을 때 효성 그룹 내에 있는 걸로 봤을 때는 지금 중간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 상당히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4주 전에 10만 원 중반 하던 게 지금 16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17만 원도 아까 나왔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분위기 좋다. 센티멘탈로 효성중공업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 이제 펀더멘탈 주식입니다. 펀더멘탈 주식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주식인데 제가 유튜브로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유튜브에 댓글이 달리는 게 현대제철 위주로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현대제철 이렇게 관심 있을까 했는데 관심 있는 분들이 의외로 좀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현대제철 조용한 상승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올라오기 시작한 지 일주일 남짓 됐거든요. 얼마나 조용하게 가고 있는지 사람들이 좀 못 느낄 정도인데 어제도 주가가 좀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픽을 좀 해왔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반기 중국 경기 부양을 좀 기대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철강 가격 조금 최근에 좀 내려갔거든요. 그게 문제긴 한데 지금 원가 근처여가지고 더 이상 내려가기도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펀더멘탈은 지금 바닥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이 회사가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슬금슬금 지금 올라가는 거죠. 벌써 한 일주일 정도 됐네요. 올라가기 시작한 지 일주일 됐는데 여기서 거래량이 한번 들어왔죠. 거래량이 크게 밀려 내려가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도 좀 왔다 갔다는 했습니다만 조금 거래량이 늘어나 있어서 관심들이 좀 늘고 있다.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이 여기서 쌍끌이로 지금 사고 있습니다. 역사적 밸류로 봤을 때도 여전히 하단권입니다. 여전히 유효하고요. 그다음 밸류에이션 보시면 PBR로 봤을 때 아까 0.2배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시장은 0.9배에 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회사 ROE라는 게 있는데 ROE 5%는 지금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목표 가격이 좀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지금 0.2배는 너무너무 싼 거죠. 제가 볼 때는 0.5배까지는 갈 수 있다. 그래도 뭐 한 0.34배만 가도 주가는 상당히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좋게 보시는 분들이 좀 장기적으로 좀 가지고 가는 그런 스타일의 유형들의 투자자들이 좋아할 주식입니다. 목표 주가 대비해서 지금 목표 주가 괴리율 23%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유효하다, 여력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고 오늘은 센티멘탈로 효성중공업, 펀더멘탈로 현대제철 두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요약 세 줄입니다. 뉴욕 증시 채권 금리 상승에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만 어제장에서 지수 자체는 낙폭이 제한적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일면에서는 바이오에 귀한 2차 전지 주도주 바통만나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다뤄봤는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유한양행, 오스코텍, 파마리서치 4종목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굉장히 수익률이 좋은 종목들 가지고 오시겠죠. 네,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효성중공업 그리고 하반기 중국 경기 부양을 기대하는 현대제철을 꼽아봤습니다. 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증시 구로 돌아오겠습니다. 개장 방송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죠.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